맞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마 지난주에 이우진 선생님이 강의하셨던 내용과는 좀 다른 것일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완전히 대립과 갈등과 이제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우진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같이 녹색당에서 같이 또 활동을 했었고 2020년 총선도 같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늘날 이제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접근,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정책과 거버넌스에 있어서 좀 이제 거기에서 좀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와 비주류의 관점을 좀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어떤 정책이라든가 운동의 차이로 보는 것은 저는 좀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드릴 말씀은 다 정책에 대한 것인데, 문제는 이 정책이 이제 뭐랄까요, 이 지금은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이제 이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제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이제 정책은 현실적이고 운동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도 좀 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우준 선생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시겠지만, 대중운동, 사회운동은 어떤 뭐 정책이든 뭐 거버넌스를 통한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탄소 중립과 기후 정의는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사진 뒤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이제 가장 큰 그 배너가 넷제로 해놓고 나서 이제 화살 이제 쫙 그어놓은 거예요. 넷제로는 이제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디 장면이냐면은 작년 11월 글래스고우에서 열렸었던 콥26에서 이제 그 시위대들이 이제 매번 하루도 안 빼놓고 이제 들고 다니던 배너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경우도 탄소 중립 정책을 반대해요. 탄소 중립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출 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그 탄소 중립이 대안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려고 하고, 지금의 이 심각한 그리고 절박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저는 극복이라는 말은 못 쓰겠어요. 사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믿음이라든가 이 가능성은 무척 낮기 때문에, 극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최대한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후 정의라고 하는 원칙이자 개념, 운동, 그리고 깃발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현실성, 비현실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지난주 초에 그 뉴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저널에서 이제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 그 어떤 연구였냐면은 이제 탄소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그 1.5도 목표를 하면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 기온 상승 1.5도 안으로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지금 그 전 국제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을 했어요. 그 연구에서 뭐냐면은 하룻밤 사이에 탄소 배출이 제로가 돼버린다, 이런 상황. 그랬는데 2020년 현재 지금 당장 하룻밤 사이에 배출이 제로가 되더라도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4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가정이잖아요. 지금 당장 아예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었는데도 이거를 넘어서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42%다. 이게 2018년도 IPCC 보고서에서도 이제 같은 실험이 있었는데 거기선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게 33%였어요. 그 사이에 이제 9%가 이제 더 늘어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성과 비현실성이 어떻게 보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고 제이슨 모어라고 또 이제 이 기후 과학자가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분만이 한 말씀이 아니죠. 존 케리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 뭐 유엔 사무총장도 구테레스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가장 현실적이어 보이는 대안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는 파멸로 간다. 가장 비현실적인 대안, 가장 비현실적이어 보이는 대안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성을 우리가 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뭐 그것이 탄소 중립이든 그린 뉴딜이든 뭐 기후 정의든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난 겨울 12월 달에 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거는 과학자들 IPCC 보고서에도 그 작성에도 참여했던 과학자가 이제 공동 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인데 거기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기후 연구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기후 연구를 더 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밖에 없다.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있고 우리가 지금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혹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기후 과학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계속 똑같은 연구를 계속 반복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말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구하지 말고 IPCC 보고서 내지 말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얼마나 이 지금 심대한 수준인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드러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그죠? 뭔가 이 지식이 이 정책으로 전화되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사회적 계약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무참하게 지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엄청나게 이제 이 연구를 많이 해서 결과를 내왔지만 전혀 정책으로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근데 이게 헷갈리시잖아요. 뭐냐면은 세상 돌아보면 다 뭐 탄소 중립하겠다고 넷제로 하겠다 이러고 온갖 정책들은 다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거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월하고 5월에 그 과학자 반란이라고 해서 전국 세계 120개국에서 이 이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거리로 나갔어요. 그 수백 명이 연행이 되고 무슨 화석연료 뭐 은행 앞에서 뭐 손을 강력본드로 붙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했던 얘기가 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거리를 뛰어나와서 이제 뭔가 이걸 해야지 연구만 가지고서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정부와 이 주류 사회에 의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주입받고 있고 그것에 의해 세뇌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좀 과학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과학자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오래 안 남았지만 이게 어,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또 이 다음 세대라든가 계속 이어지는 이 지구의 이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되게 감정적이 돼가지고서 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거가 보시면 이제 지난 2만 년 동안의 이제 그 뭐 지구 기온이에요. 뭐 자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농업혁명 이후로 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갑자기 이제 튀어오르죠. 지난 한 150년, 200년 사이에 요 계기가 여기 이제 산업혁명인 거예요. 근데 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항상 산업혁명 이전 시기 이를 이제 중거점으로 삼아서 탄소 배출 얼마고 지구 기온이 얼마만큼 상승했다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시기적 중거점으로만 삼지 왜 그게 산업혁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대공장 기계제 대공장 대공업이 되면서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 요 정도밖에 우리는 이해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가 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끊임없이 위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 그리고 이때는 사실 무슨 노동권이라든가 인권 개념도 없었을 때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어떤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완전히 우리의 자원으로 이 이윤 창출의 이제 대상 자원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아무리 그냥 이걸 착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산업혁명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요거는 이제 180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지금까지의 이제 1950년에 1980년까지 30년을 이제 평균으로 잡았을 때 이제 어떻게 올라갔는가 기온이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넷제로 하겠다면서 엄청난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게 그 대기 중 직접 포집이라고 하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큰 공기청정기를 밖에다 두고 이제 그걸로 탄소를 빨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책이에요. 이거는 지금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재생에너지, 뭐 도시농업, 수경농업, 나무 심는 것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 북반구 이제 잘 사는 나라들에서 이제 하고 있죠. 남반구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기후 변화, 그 당시에는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제 피해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이제 그 피해를 직접 받고 있죠. 똑같이 홍수가 나고 똑같이 폭우 허리케인이 와도 사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훨씬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 도서 국가들은 실제로 존재의 그러니까 이 어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많은 이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 같은 경우에 해발이 2, 3m예요. 해발이 2, 3m이기 때문에 이게 해수면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 폭풍 뭐 허리케인이 쳤을 때 어마어마한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 옮긴다는 건 여러분들 다 이야기 이제 들으셨을 거고 쓰레기는 여전히 이제 또 그런 나라들로 또 향하죠. 그런 나라들로 이제 향하고 있고 지금 올해 4월부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쪽이 이제 어마어마한 폭염으로 지금 이게 이제 너무나 이런 게 너무나 정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뭐 이런 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유럽 남부 유럽에서 뭐 50도 올라가는 무슨 온도에다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지겨워지는 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가 우리가 이거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이제 산업혁명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유럽 환경정책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나온 이 표인데 이제 산업혁명 이전 시기부터 해가지고서 탄소 배출을 이제 쭉 그 이제 이 기록을 해놓은 건데 1990년을 이제 기점으로 삼아 본 거예요. 근데 9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한 지난 32년 정도 동안에 배출된 탄소가 그 이전 산업혁명 이전부터 해서 1990년까지 배출된 탄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것 자체도 황당한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1990년대가 어떤 때였나요? 이따가 이제 이 소련이 망하고 냉전 체제가 와해되면서 완전히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일급 체제로 이제 변했던
때이고 WTO부터 해가지고서 전 지구적인 어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던 때였었고요. 또 하나는 19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회의가 열리고 지속 가능한 뭐 개발 원칙을 성립하고 1995년 독일에서부터 홉1 첫 번째 기후변화 당사자국 회의가 열렸어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하자 이 국제 공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출된 탄소가 그 이전 200~300년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의문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선도에 있는 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개념이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총 배출량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다 배출해내는 게 있고, 근데 또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또 흡수되는 게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탄소 중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입각해가지고서 UNFCCC,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그 기후변화 완화 미티게이션 혹은 기후변화 적응, 그러니까 완화로 안 되고 이제 이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 농산물 뭐 생산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제주 같은 데서는 지금 벌써 열대 이거 실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적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봄에는 또 동남아 쪽에 계시는 활동가들하고 이제 같이 온라인으로 모이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농민들 가장 큰 관심은 기존에 하던 작물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새로운 작물을 할 것인가? 이거가 이제 적응이고, 근데 자원이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지원이 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제일 답답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피해와 손실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적응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생존적인 어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서 살 수 있을지를 모르는, 혹은 막 10년 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서 농지가 다 말라 비틀어져 사막이 돼버려서 거기를 떠나야 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는 적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가 지난번 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콥 26에서부터. 올해 이집트에서 열리는데 콥 27은 거기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쟁점 이슈가 될 거고, 남반구 국가들은 이걸 아주 그냥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북반구의 그 위선과 가증스러움을 이제 드러내주는 이제 이런 것이기도 하고, 이거 좀 이따 볼게요 또.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상수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 거죠. 상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 흡수원도 있고 숲이나 뭐 산림, 바다, 갯벌 등 자연 수원이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양을 빨아들여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배출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를, 이게 이제 얼마만큼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 독일 사례거든요. 한국은 이것보다는 적죠. 근데 이제 꽤 많은 양을 이제 빨아들이는데 이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흡수원을 만드는 게 이제 뭐 탄소 포집 저장, CSS라고 하는 것,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중 이제 탄소 포집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비판이 심한 거가 남반구 국가들이고 또 이제 뭐 선주민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다면은 배출을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NDC 온실가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나왔는데 산업계가 가장 이게 딱 적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40%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산업계가 16.4%를 줄이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왜? 이 경제 성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윤을 놓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이걸 흡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탄소 포집 저장, 대기 중 직접 포집, 그리고 이제 해외 흡수원 활용, 이것까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씩 이제 찾아볼 텐데, 요는
우리가 흡수할 수 있으면 계속 배출해도 되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남반구에 있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그 콩고에서부터 해서 모잠비크 쪽으로 해서 지금 그 동아프리카 파이프라인이 중국하고 또 프랑스 토탈사하고 합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기후 운동은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유전을 안 만들잖아요. 안 만들려고 하고, 요즘 전쟁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해보려고는 하지만, 근데 이게 다 이러한 나라들로 이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계속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는 거죠. 단지 탄소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전이 만들어지고 뭐 광산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 파괴 오염 물질들을 계속 받게 되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가 이거예요. 아이고, 여기 아니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그대로 두어라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탄소 중립을 반대하고 배출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을 뭐 창조적 회계니 온갖 이제 요구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맞춰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아시는 해보셨겠지만 맞추는 게 얼마나 쉬워요. 갖다 대면은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탄소 중립도.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감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각 나라에 맡기는 건데,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추려고는 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왜 꼼수가 없겠습니까? 이런 꼼수들로 이제 가득 찬 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개념도예요. 탄소 포집 저장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 뭐 발전소라든가 공장 제철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땅에다 다시 묻는다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게 어디다 묻는 거냐면은 대체로 가스라든가 석유를 뽑아낸 그 공간에다 이제 다시 이제 집어넣는 이제 방식인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뽑아내면서 다시 이제 집어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 자체 이 시작부터가 우리는 이제 계속 화석연료 채굴을 하면서 그거를 뽑아서 다시 이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정 이제 들어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핵폐기물처럼 사실 이 탄소도 우리 땅에 묻는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거는 지금 예측 가능한 게 아닌 거거든요. 후쿠시마가 벌어질 거라고 누가, 쓰나미가 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탄소가 그 어디에 이제 저장을 시켜놨던 탄소가 나오게 됐을 때 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속하게 이제 탄소 대기 중 탄소량이 늘어났을 때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기 중 직접 포집도 정말, 저는 이거 보면 정말 제일 갑갑한데, 이게 요즘 투자는 제일 많이 몰리는 데입니다. 어 근데 지금 여기 그 아이슬란드 올카라고 하는 데인데, 지금 세계 최대 그 DAC 디렉트 에어 캡처 시설인데, 지금 목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를 지금 이제 포집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다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굴뚝 같은 데서 이제 이 배출이 되는 거를 그대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탄소라든가 온실가스 이 집약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굴뚝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이 효율이 높은데, 그래도 이게 아직 상용화는 안 되고 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에너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대기 중에 이 탄소 같은 게 0.04%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0.04%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 넓은 지구에 저런 대형 공기청정기를 몇 개를 얼마를 갖다 놔야지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지, 일단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대도시라든가 사람들 사는 데다가 못 갖다 놔요. 생각해 보세요. 쫙 빨아들이는데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그 탄소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이 아무데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이제 시설들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서 아이디어를 이제 막 내는 거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그 사람 빌 게이츠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엄청나게 이제 또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투자를 받고 결과 어떻게 되든 자기네들은 이제 연구비라든가 이제 투자는 받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많이 이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이게 이제 되고는 있어요. 조금씩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톤당 탄소 가격이 지금 1,200불 이후에서 근데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20불, 130불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10배가 넘어가는 거. 한국은 지금 한 2, 3만 원도 안 될 거예요.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50불로 정도는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혹은 앞으로 내다봤을 때 10년, 20년 동안은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SMR처럼 뭔가 가능성만 얘기가 되고 있을 뿐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거기에 따르는 온갖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안 돼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0.04% 대기 탄소를 어떻게 할지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나무예요. 나무 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이게 아주 작년에도 제가 강연 왔었는데 그때 이제 산림청에서 30억 그루 나무 심기 해가지고서 이제 다들 분노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또 사기극이었는데 그 뭐라 그러지 연급 구조 해가지고 30년 넘는 나무들은 탄소 이게 낮기 때문에 빼고 새로 뭐 하겠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나무를 심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흡수원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나무가 없는 데다가 새로 심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나무 베고 새로 심는 거는 안 된다 이게 없으니까 산림청에서 베고 근데 이제 그냥 베는 건 또 이게 핑계 댈 게 있어야 되니까 연극 구조를 이제 핑계를 대가지고서 하다가 이제 결국은 망했죠. 왜냐하면 이 학자들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정과 사기였는지가 이제 다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즐겁지가 않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탄소 중립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 산림 문제가. 그리고 이건 이제 국내 문제인데 이게 해외로 눈을 돌리면요, REDD 혹은 REDD 플러스, REDD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서 이게 산림 파괴와 산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이제 이름인데. 그러니까 reduction of reducing emission through 뭐 deforestation and 뭐 degradation of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마디로 산림 보호 보존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 밀림 지켜야 되고 인도네시아 밀림,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하고 이제 계속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거가 이 요새 보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사람과 접하지 말아야 된다고 펜스를 딱 장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지금 한 싱크탱크에서 한 달 전쯤에 보고서를 냈는데 콩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이제 학살이 벌어졌어요. 이제 사람들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집들 이제 막 불태우고 왜냐면 안 나가니까 나가야 돼 하는데 안 나가니까 그렇게 죽이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아내는 거예요. 그 밖으로 몰아내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 자연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뭐 사냥도 하고 개간도 하고 하지만 그걸로 인한 어떤 뭐 탄소 배출 효과라든가 기후위기 기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밀어내고 그 사람들은 자기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나가라니까 못 나가 하다가 이제 계속 하면서 이게 사람이 계속 죽고 다치고 고문당하고 강간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이제 그 보고서로도 이제 나왔는데 좀 처참한 관능들이 많아요. 진짜 무슨 한국 뭐 옛날 여순이라든가 이럴 때 그 학살 사건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마을에 불 지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산림을 보존하겠다는데 첫째는 쟤네들은 스스로 보존 못해라고 하는 게 일단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존해줘야 돼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화석연료 산업 키우고 플라스틱 만들어서 팔고 쓰레기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해대면서 이제 마치 책임이 쟤네들이 있는 것처럼 그죠? 쟤네가 나무를 베? 저거 베면 안 돼. 이거거든요. 나무를 베서 뭐 농지를 만들어? 근데 그게 마을 한 마을이 뭐 100명, 200명 사는 마을인데 농지를 만들어도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네들 또 먹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금지시키고 거기다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사는 거고 그 권리에 따라서 배출권이 또 주어져요. 그러면 그 배출권이 있으면은 배출이 상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탄소 중립인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이거 얼마 전에 그 보고서에 대한 이제 기사 이제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거가 이제 SK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탄소 중립 휘발유, 그리고 포스코는 탄소 중립 LNG 이제 또 생산 들어갔고요.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뭐 셰일 같은 데서는 탄소 중립 뭐 드라이브 카본 뉴트럴해서 탄소 중립 운전해라 하면서 이렇게 탄소 중립 이 휘발유 연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연료 자체도 이 탄소를 안 쓰고 이제 만드는 거 뭐 암모니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탄소 중립 뭐 휘발유로 했을 때에는 여기도 다 이게 거기 홈페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SK 에너지 보면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채굴하고 운송하고 정유 연소해서 CO2가 탄소가 배출이 돼요. 근데 이거를 조림하고 재조림해서 그리고 흡수량을 측정한 다음에 검증기관 통해서 인정받고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서 우리가 탄소 중립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이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탄소 중립 휘발유 그러면 뭔가 깨끗한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런 것도 막 투자 막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이런 식으로 해외 조림 REDD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감축하는 것이 들어가 해외 흡수원이 되게 상당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50 탄소 중립 계획에도 그렇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삑사리를 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전 세계 기후 운동, 기후 정의 운동은 keep it in the ground, 땅 속에 그냥 둬라, 꺼내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새롭게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거를 화석 연료 없이 하자라고 하는 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정의 운동으로 좀만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기후정의 운동 지금 한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환경정의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 미국 환경정의 개념인데 여러분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영화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 다 아실 텐데 한 그래도 한 40대? 90년대 이게 줄리아 로버츠 나와가지고서 뭐 여우주연상도 받고 뭐 그랬었던 영화인데 그거가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PG&E라고 하는 이제 거대 에너지 사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오염물질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는 아주 헐리우드 이 스토리텔링에도 이제 맞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환경정의 개념인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80년, 그러니까 60년대 시민권 운동이 벌어지고 70년대 여성 운동, 이 권리 운동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 82년대 워렌 카운티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든 가난한 동네에 다 오염 시설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오염 물질들이 배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아프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계속 숨기고 이걸 이제 캐가지고서 결국은 이게 얘네들이 이걸 숨긴 거다고 하는 게 드러나고 그 이후로 이제 91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원주민들 유색인종 커뮤니티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서 시민권, 사회 정의 그리고 환경 이거를 아우르는 이제 컨퍼런스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언문이 나오면서 환경 정의가 채택이 돼요. 그런데 이거가 단지 운동권에서만 밖에서만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요. EPA라고 그 미국의 이제 환경보호청에서 이제 이 환경 정의 이제 부서가 생기고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니셔트 저스티스 40이라고 해가지고 정부 예산이 들어간 모든 정부 예산의 40%는 그 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자결권이에요. 자기 결정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파이프라인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어떤 오염수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풍력 발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린 안 돼, 못해 하면은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한국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나중에 토론할 때 좀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2002년 발리에서 그 이제 원래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회의를 끝난 다음에 이제 몇몇 이 기후 단체, 선주민 단체, 도서 국가들에서 온 이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서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그 뭐 10년 가까이 기후변화 당사자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점점 악화되기만 하고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사는 거가 이러면서 이제 요구를 했던 거가 이 취지가 뭐였냐면요. 근데 회의장 가보면 맨날 무슨 전문 용어만 쓰고 있고 영어로 막 전문 용어만 쓰고 있고 막 무슨 기술적인 막 이 왜냐면은 기후변화 당사자국 총회 가면은 그 옆에 또 무슨 컨벤션 해가지고 기업들 와서 막 다 자기네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만 이게 가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인간의 얼굴을 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어저께인가 또 무슨 그 토론회 수다회 같은 게 있었는데 기후운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후는 되게 중요해라고 인식을 하는데 감히 내가 기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 같고. 왜냐면 이거는 막 오직가서 감축 몇 기가톤이 어떻고 뭐 NDC가 어떻고 뭐 이건 탄소 예산이 어떻고 막 온갖 이런 용어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기후정의는 그것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책임의 문제. 이게 누가 책임을 졌는지. 왜냐면 우리는 기후위기는 다 우리가 다 가해자면서 피해자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고 뭐 이건 더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누가 이제 이 기후위기 주범인지. 그리고 이제 이 당사자성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이 뭐 도서국가든 남반구 국가든 선조민들이든 우리가 당사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런 행위자성, 당사자성을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이제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2002년이고 2010년에는 이제 이때는 그 세계 금융 위기의 맥락 속에서 2009년 코펜하겐이 이제 사실 기후 정의 아젠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되게 기대가 많았고 근데 완전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북반구하고 남반구 이해가 막 충돌을 해버려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남반구가 이제 따로 모인 거예요. 따로 한막 3, 4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볼리비아에서 모여가지고서 이 기후 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 민중 회의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인 거예요. 이제 그 발리 선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 변화 콥에서 하는 방식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걸 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기후정의 운동은 시작부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지와 지구와 그러니까 이 발리 선언에서는 Mother Earth라고 써요. 어머니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떨어진 대상화되는 지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그거의 한 부분인 이 생태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가 지금의 탄소 중립 논리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충돌이 심한 거죠. 왜냐하면 탄소 중립은 관리 문제거든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뺄셈 해야 되고 GDP가 이만큼 올랐을 때 탄소를 어떻게 탈동기화, 비동기화가 가능하냐. GDP는 오르면서 탄소 배출은 줄어들 수 있느냐. 사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이걸 접근하는데 반해서 이제 생태주의적 관점, 기후정의의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것이다. 과잉 생산, 과잉 소비 시스템이 아니라 조금 덜 쓰면 안 되나? 좀 덜 만들면 안 되나? 지금 뭐 탈플라스틱 하자, 뭐 빨대 지금 사실 저는 좀 되게 불편한데 이건 줄 알았으면 저도 주문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사실 이 뭐 가게들 그 뭐라 그래요 이제 사장님들한테 업소에다가 이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 지금의 문제는 끊임없이 플라스틱을 생산해내는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규제가 없으면서 사람들 보고 쓰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마치 무슨 이 뭐야 소아 당뇨병 걸린
애를 방 안에다 놓고 사탕을 그냥 초콜릿을 쫙 뿌려 놓은 다음에 먹지 마, 먹지 마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내야 될 것인가? 이거 결국 생산의 영역에서밖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벌써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는 얼마나 비현실적인 현실로 살아왔어요. 지금 마스크를 몇 년째 지금 쓰고 다니고 안 써도 돼요 하는데 다 쓰고 다녀요. 그죠? 밖에서 지금도 막 그러고 있죠. 나오지 마 집에 있어 그럼 또 집에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바이든 정부는 또 이 한국 전쟁 때 만들어졌던 국방 물량 뭐 무슨 물량 조달법 이거를 가지고서 뭐 재생에너지를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식. 영국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화석연료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윤이 이게 늘어났는데 이제 횡재세라고 해야 될까요? 윈드폴 텍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 얘네들한테 우리가 좀 과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무슨 자유시장 경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한국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자유시장 경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정부의 개입이 있고 게임 룰을 만들어 놓는 건 정부고 이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역사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2018년도에는 이제 그레타 툰베리, 뭐 멸종 반란, 미국의 선라이즈 무브먼트 이제 들이 이제 쫙 나오면서 이제 그 학교 기후 파업이라든가 이제 한국에서도 기후 비상 행동에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든가 멸종 반란 이런 데들이 사실 다 이 백인 중산층 이상의 이제 그런 운동들이었거든요. 시작은. 그리고 이제 뭐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변해 가면서 이게 확대가 되고 남반구에 있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도주국가에 있는 인도에 있는 활동가들도 같이 결합을 하면서 그레타 툰베리가 얼마 전에 되게 긴 인터뷰를 이제 어디서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부르지 마라 이제 하면서 자기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가를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이제 충격받는 이야기들. 나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 그 서구의 기후정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를 줄이고 그 대신 이제 그 남반구의 목소리를 이제 이렇게 키우는 좀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마파라고 하는 게 most affected peoples and areas인데 이게 이제 가장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가장 영향받는 지역과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amplify 더 키워야 된다. pass the mic 이거는 마이크를 너 마이크 많이 잡았잖아. 백인들 하얀 사람들 이제 저쪽으로 줘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콥 26 같은 경우에서도 무슨 이태리 무슨 화석연료 기업 무슨 그런 전시관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 활동가들이 이제 점거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읽었던 낭독했던 성명서가 뭐였냐면은 그 아프리카 대륙 나를 까먹었네요. 세네갈이었는지 어디였는지 하여간 거기서 이제 만든 그 성명서를 이제 낭독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네들이 지금 채굴장을 만들고 있는 그 나라 활동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다 하면서 한국하고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책임의 문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부정리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단지 뭐 피해를 최소화하고 뭐 보호하고 지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뭐냐면 오늘날 존재하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원주민 유색 커뮤니티 이주자 뭐 쭉 이렇게 하면서에 대한 역사적 억압을 멈추고 미래의 억압을 방지하고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기. 근데 지금 기후정의 운동의 핵심은 이 책임을 어떻게 묻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이 과거에 있었던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 배상의 문제와 이게 곧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서 이제 마파를 이제 막 대놓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금요일 마파가 또 따로 있어요. 조직의 남반구 모임으로. 그래서 작년 9월에 있었던
그 글로벌 기후 파업에서는 해시태그가 이거였어요. 어그루트 시스템. 체제를 뿌리 뽑아라. 체제를 이제 뿌리 뽑아라 했었고 여기서도 이제 기후정의 원칙이죠.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영향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과 지역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부정의한 체제를 통해서 이득을 봤던 이 부유한 엘리트들, 북방구 그리고 이제 아주 상위층에 의한 배상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배상이라고 하는 건 보상하고 다르잖아요. 배상은 책임의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북방구가 급격하게 배출량을 감축을 해야 되고 백신 공급 그리고 부채 탕감이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누가 이제 한국이든 해외든 기업들이 이제 다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5월 달에 5월 중순에 뭐 쉘, 뭐 엑슨 모빌, 뭐 BP 이런 데 다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찾아갔어요. 활동가들이 다 찾아가가지고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들어가가지고서 한 30명 정도가 이제 어떻게 잠입을 해서 거기서 그 퀸 노래 We Will Rock You 발로 이렇게 치고 막 박수 치면서 뭐다 We Will 그러니까 개사를 해가지고서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뭐 이러면서 이걸 1시간 동안 또 멈추게 했어요. 또 멈추게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그레타 툰베리, 미렐벤 금일 이러면 막다 좋아하는데 사실 거기서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멸종 반란 같은 경우도 그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지지를 보여주는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하는 게 한3분의 1도 안 돼요. 한 30% 정도가 뭐 동의한다 이 정도고 68%인가가 난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뭐 이런 정도로 지지를 못 받는. 왜냐면 맨날 이런 깽판 치고 거리 막고 뭐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이제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또 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유체 이탈을 너무 익숙해요. 뭔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그렇게 저보다 되면은 이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근데 또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면 막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가 사실 우리한테는 과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근데 정보만 바라보고 기업들만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과학자들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 간 비교한 이 연구들 보면은 한국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아요. 1등, 2등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지 개인 실천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체제적 변화가 필요하다.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답하는 사람도 제일 많아요. 절반이 넘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건 뭐 퓨라든가 이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하는 그런 그 뭐 싱크탱크라든가 연구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한국에서 하는 또 뭐 그 지난 겨울 대선 앞두고서는 시사인에서 이제 되게 포괄적으로 했었던 게 이제 되게 화제가 또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되게 높아요. 뭐 8, 90%가 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거기는 기후변화는 거짓말이야. 또 뭐 이 트럼프류들을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건 완전 초당적이에요. 다 기후가 심각한 문제야 얘기하고. 근데 한국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또 기후위기 뭐 비상경험하고 정부에서 대통령 만들고 다 했죠. 230 몇 개 지자체 다 했죠. 모든 데서 기후위기 비상경험 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게 참 그렇죠. 트렌드 따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알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알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근데 또 이런 기후정의, 그러니까 기후정의도 사람들 다 맞아 책임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규제 더 심해져야 되고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또 주장을 하면 이건 또 이제 비현실적인 것 같고 지금 이런 반응들이 아까 그 카톡에 올리신 것도 보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슬펐습니다만은 이우진 선생님 뭔가 이렇게 정책적이고 현실적인 뭔가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 저는 뭔가 이렇게 운동적인 뭐 이제 이런
넘어갈게요. 이거가 이제 그 로스 앤 데미지 피해와 손실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제 기후정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제고 올해 이거 전쟁 벌어질 겁니다. 아프리카 그 이집트에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응의 문제, 완화, 미티게이션, 그러니까 뭐 감축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감축 배출 감축을 하는 것과 흡수원을 늘리고 보호하는 것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제대로 하면 완화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적응해야 하는 문제. 근데 이걸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넘어서는 이제 피해와 손실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화와 적응을 통해 대응 가능한 정도가 있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부산에 예를 들어서 뭐 센텀시티에도 뭐 몇 년 전에 뭐 태풍이 벌어졌을 때 막 물 다 들어 막 아파트 뭐 입구까지 로비까지 다 물 들어섰는데 그런 거는 뭔가 이렇게 뭐 세운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적응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농 어디죠 무슨 연구소 같은 데서 이제 작물 어떻게 할 것인지 저 구상나무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침엽수림들 얘들 어떻게 살릴 수 있지? 뭐 이런 게 이제 적응인데 한국은 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리아 난민 사태가 이제 사실 다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잖아요. 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서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서 집을 떠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구한테 이거를 보상을 받을 건지 배상을 받을 것인지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여태 그 전까지는 지원해줘, 서포트를 해줘 이런 거였다면은 보상이 필요해 이거였다면 이제는 잠깐만.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고 우리가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됐던 거잖아. 너네가 책임져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사회의 흐름은 국제사회만이 아니라 이제 일국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게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작년 콥 26에서 의제로 올리려고 이제 엄청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못 올라갔어요. 북반구에서 이제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반드시 올린다. 이제 이런 결의들이 많고 하여간 지금 많이 벼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와 사하라 북부고 화석연료 많이 쓰는 이집트긴 하지만 어쨌든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반구의 목소리가 대대적으로 좀 모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후 금융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옥스팜에서 작년에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금융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뭐 해외 뭐 조립 문제, 해외 흡수원 보호 이것도 이제 돈 주고 이제 배출권 사는 것처럼 또 돈을 뭐 지원을 해주고 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콩고, 수리남 뭐 이런 데다가 재생에너지 시설 지어주면서 또 배출권을 또 따내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적응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그 뭐예요? 그 뭐 의료 시설에서부터 인프라까지 이제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벌어져 왔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원금, 렌트로 주어진 경우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빚 준 거예요. 돈 꿔줄게. 그럼 뭐예요?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더라도 싸게 이자를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걸로 했던 경우가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통상 바꿔줄게 하고 나서 이제 받아주는 이런 식.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가장 필요한 가장 저발전된 국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이 도서 국가들로 간 게 아니고 거기는 4분의 1도 안 가고 이제 대체로 이제 무슨 또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렇게 뭔가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그건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그 서구 북반구 기업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뭔가를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데다가 이 투자가 대부분이 갔다라는 거예요 4분의 3 넘게가 근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도 지금 에너지 민영화 가지고서 지금 막 이야기가 많은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거기는 화석연료가 60, 70%가 되는데 그러니까 석탄으로 에너지 하는 거가 근데 그 나라에 이제 뭐냐면은 엄청 이제 식민지 많이 겪었고 아파르타이드 겪었었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EU하고 미국하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가지고서 이제 재생에너지 이제 넘어가게 하자. 이래가지고서 86억
부를 이제 지원해 주기로 이제 작년에 얘기가 됐는데 지금 남아프리카의 기후정의운동 노동자들은 그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 그 돈이 들어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도 이제 한국의 한전 같은 에스콤이라고 하는 에너지 공기업이 있는데 이걸 지금 분할 매각하려고 하거든요. 분할 매각을 하고 이 유럽의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자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원인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거기다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자기네가 자기 회사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후금융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자기네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와 손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아니라 이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도와준다고 해서 그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받는 이익은 하나도 없고 돈 다 쟤네들이 가져가고 있고 전기값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하는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어로 하면은 Survival of the Fattest, 그러니까 가장 뭐 비반한 자의 생존, 그러니까 뭐죠? 적자 생존 같이 해가지고서 가장 뚱뚱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먼 이 이제 백인 여성이 이 아프리카 소년의 이제 등에 올라타고 있는 건데 이게 옌스 갈시옷이라고 하는 그 천안문 기념했던 그 뭐죠? 뭐 Pillar of Shame, 뭐 수치의 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홍콩 대학에 있다가 중국에서 이제 또 그거 잘라서 이제 폐쇄했던 거 이제 이런 설치 미술 그 조각하시는 분인데 2009년 코펜하겐 그 콥을 앞두고 이제 요 바다에다가 이제 이걸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후정의 이슈가 이제 되게 이제 커지고 있을 때여가지고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부정의의 상징인 것이죠. 지금의 탄소 중립 정책, 국제 사회의 그 이 정책들도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결국은 뭔가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네 기업들 돈 버는 방식인 거고 뭐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자기네들은 지금 오십가스 배출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줄이는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확 늘어나야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지금 그린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하고 이제 기후정의하고는 이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건데 지금 한국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이 얘기되는 거가 저는 너무 갑갑한 게 이 일자리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자리 문제로만. 근데 이게 일자리도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자리로는 이게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자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새로운 정치 시스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정의로울 것인가 형평성에 맞고 과거의 부정의를 시정하고 미래의 부정의를 막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게 정의로운 전환인데 한국에서는 일자리 문제로 되게 한정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로 한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파리 협약에서도 전문을 보면은 일자리 문제가 좋은 일자리 보통 앞에 디센트가 붙어요. 디센트 좋은 일자리 그리고 그게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거는 평균 임금은 되는 이거고 또 노동조합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이 보장되는 이런 것이 붙는데 한국의 일자리 그래서 그 한국에서 일자리 많이 했는데 그 작년인가 환경부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은 그 그린 뉴딜 첫 해에서 8만 개 정도 일자리 밖에 못 늘었는데 그 중에 7만 개가 6개월짜리 이런 단기성 주로 어르신들 이제 이런 직장에 있던 거 이런 거는 일자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그러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약자들한테 이 보호와 지원을 할 것인가. 이걸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정의한 방법이에요. 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뭐냐면은 이건 지금 미국의 이제 기후 정의 뭐 클라이밋 저스티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연대체인데 뭐냐면 전환 자체는 정의롭고 공평해야 하며 과거의 피해를 시정하고 배상을 통해 미래에 보다 평등하고 새로운 권력 관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기업들이 너무 권력이 세잖아요. 그럼 그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 지금 50인 미만 2년 유예되고 5인 미만 적용도 안 되고 있고 노동조합 가입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협상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권력이 변하는 거거든요. 거버넌스 구조, 협치 구조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지금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다 판 짜놨잖아요. 결론 다 내놓고 시민사회 뭐 해가지고서 그냥 한두 명 구색 맞추기 해가지고서 들어가서 뭐 투표를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너네 짜고 치는 고스톱에 우리를 부르지 말고 이거를 아예 판을 어떻게 짤 것인지부터 같이 논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두 명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몇 명, 뭐 너네 3분의 1, 우리 3분의 1, 어디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게 권력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고민은 정말 취약해요. 기후정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기후정의 조례 이야기가 뭐 그 지선합도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사실 되게 이런 문제의식이 되게 약한 그런 상황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 다 좀 쑥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체제 전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체제 전환이 추출 경제에서 재생 경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관에서부터 경제와 생태의 관계, 노동, 정치 거버넌스 이 체제의 목표가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바뀌게 할 것인가. 이 전략이 지금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가 이제 요 다음 추출 경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추출 경제 익숙하신가요? 추출주의, 영어로 extractivism인데 나오미 클라인의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쪽쪽 빨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공들인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저기 석유가 있어. 빨대 꼽아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설비만 내가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래 추출주의가 이제 그거거든요. 뭐 따먹는 거, 나무 베서. 그러니까 내가 공들인 거 없이 그냥 있는 거 이제 빼먹는 건데 이게 이제 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확장이 된 거냐면은 야 사람도 빼먹잖아. 노동력을 이제 착취하는 거라든가 또 이 끊임없이 위계를 만들잖아요. 인간과 세계. 그럼 인간은 그 위에서 탁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다 우리의 자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의 위계가 있어서 임금이 또 어떤 노동은 가사 노동은 노동으로 취급도 안 되고 돌봄 노동은 노동으로 취급도 안 되고 돈 안 주고 뭐 이런 거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누고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빨아내기 쉽게 만드는 딱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다 비용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제 부의 추출, 그리고 이것에 따른 부작용, 어떤 부정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 이 시스템이고, 여긴 항상 이 착취를 정당화하는 희생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지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그런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뭐 노동자들, 뭐 비정규직은 사실 깨놓고 정규직의 안정된 수입을 위해서 비정규직이 필요한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런 식으로 과거에 아주 전투적이었던 민주노동 조합들이 인정을 한 것이고 사실 그런 측면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희생제들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 추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의 문제의식이고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광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구리 광산인데 저 이거 볼 때마다 숨이 쿵 막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멍에 비해서 이 뒤에 이게 도시예요. 보고 계시나요? 줌으로?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근데 지금 구리를 캐내야 돼요. 그럼 구리를 캐내기 위해서 그 위에 숲이 있었을 거고 그 숲 속에는 엄청나게 오묘한 이 생태계가 있었을 거고 동물들이 살고 있었을 거고 식물들이 살고 있었을 거고
그죠? 집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마을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건 비용이에요. 그게 희생지대인 거예요. 오로지 내가 캐내려고 하는 요거를 위해서. 그것이 구리가 되든 석유가 되든 석탄이 되든 이윤이 되든 이런 어떤 요 하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희생되어도 되는 혹은 희생시켜야지만 가능한 이 시스템을 지금 추출 경제라고 하고 이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재생 돌봄에 기반한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이런 거 이것이 이제 기후정의 운동이 그리는 방식인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했던 게 이제 이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이 이제 이거 지금 다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떻게 이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낼 것인지 지역에서 다 이게 지역의 뿌리를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게임 룰을 바꿀 것인가? 이제 아까 뭐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룰인 거고요. 노동법도 게임 룰인 것이고요. 무슨 차별금지법도 이제 게임 룰인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에서 이제 규칙을 바꾸면서 그동안 뭐 서민이라고 하던 그런 당사자들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돈 흐름을 또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새로운 흐름을 좀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커야 되죠. 우리가 이제 세력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존 정당과는 다른 어떤 정치적 주체로 좀 정립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고요. 그리고 이야기되는 방식을 좀 바꾸자. 저건 말도 안 돼. 비현실적이야. 이것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을 깨고 나와야 될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이게 피플을 민중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냥 뭐 사람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요새 이제 네 가지인데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탄소 중립이든 뭐 어떤 정책이든지 이 네 가지를 고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 세 번째 누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 네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기존의 부정의한 권력 시스템을 바꿔내는지 이런 고민을 우리는 사실 안 했거든요. 이런 고민을 좀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이거는 아까 이제 그 환경정의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이 비토권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고 한국도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는데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한국은 결정적으로 뭔가 도와주는 방식인 거거든요. 대상화를 좀 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당사자 중심주의가 하나의 원칙으로 가치로 딱 잡혀 있죠.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외 제도권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기후정의 이런 거다, 정의로운 전환 이런 거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보시면은 되게 이제 최소적 정의, 정의로운 전환은 사실 정의롭지도 않고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식.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녹색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지금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급진적인 어떤 그런 뭐 기후 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조례 안에서는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가 다 다르다.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극복 비용과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자인데 저는 이것도 문제 있다고 봐요. 이해 당사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후위기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 범죄자들에게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주면 안 되잖아요. 징역 살고 있는 사람들 투표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책임의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거를 기업들이 포스코가 뭐 SK가 저러고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범죄자 우리가 작은 어떤 범죄자가 있었을 때 이 법적 책임을 우리는 묻잖아요. 무슨 도둑질을 했건 뭘 어떻게 했건 간에. 근데 이 전대미문의 기후위기 앞에서 이거를 야기한 그 주범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기후위기 그 비상행동 텔방에서 기업 책임 막 얘기를 했더니 기업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열심히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정의로운 전환 같은 경우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산업의 노동자 농민 뭐 보호하고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담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저는 이거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그 남반구 콕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과 비교해서도 너무 약하고 뭐 뭐예요 그 그레타 툰베리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도 너무 좀 약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지금까지 배제되고 억압의 대상이었던 일반인들 노동자들 그들의 힘을 키우게 할 것인가 전 그 방향성 없이는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혹시 이따 시간 되면 근데 이 화살표가 그거예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든가 이게 아래는 현 상태, 위는 근본적인 변화.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변화고요. 여기는 이제 소수만 이익을 보는, 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건데 이제 한국의 그린 뉴딜 탄소중립 게임 여기쯤으로 볼 수 있고 EU 그린 딜, 바이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미래를 위한 금요일 멸종 반란 같은 데가 사실 여기쯤에서 시작을 했다가 현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더 급진화되는 방식으로 이제 좀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건 혹시 이따가 시간 되면은 토론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환경주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인간이 다른 데들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착취하는 그런 주체 그리고 생태계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그 안에 함께 어우러 사는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여기 오른쪽 맨 아래 보시니까 작년 11월 달에 여의도에서 농민대회가 열렸는데 농민들이 이 뭐예요? 태양광으로 칼을 차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연대체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서 농민 그러니까 임대농이 반이 넘는데 태양광 그 업주 그 땅 주인들은 돈 더 많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잃는 거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또 탄소 중립의 이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책들이라는 것이고요. 네, 이건 뭐그 미국 선주민 단체의 뭐 로고를 갖고 온 건데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해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농촌에 재생에너지 저는 시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시장에 의해서 돈 쫓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우리 어디까지 이만큼의 재생에너지 시설이 필요해요. 어디다가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분들이 전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기업들이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당사자들은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연대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런 관점에서 좀 탄소 중립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죠?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서부터 좀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한 건 이 두 권인데요. 요거는 그 적을수록 풍요롭다인데 이제 탈성장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 탈성장 하면 이제 되게 뭔가 한국에서 부담감 뭔가 다 가난하게 살자는 거냐 이제 뭐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읽어 보시면은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목 그대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살자라는 건데 이 풍요로움을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또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았었던 그런 새로운 어떤 풍요의 개념들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내면서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고요. 이거는 그 안드레아스 말룸이라고 이분은 되게 이제 급진주의자시고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책이랑 같이 나왔던 책이 뭐냐면은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How to blow up a pipeline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폭파할 것인가 뭐 이런 건데 이제 멸종 반란이라든가 그런 뭐
미래를 위한 금요일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되게 고무가 되고 이런 게 있지만 너무 착하게 활동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의 이 체제적인 이 위기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반면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이제 송유관 같은 데를 나사를 뽑아 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보타지를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몇 년째 감옥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은 또 대체로 여성분들이에요. 또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멈추는 거를 이 화석연료 체제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은 앞에서 뭐 피켓 들고 막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좀 이런 문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가 그건 이제 좀 전술에 대한 거였다면은 이 책은 뭐였냐면은 코로나하고 기후위기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하면 비슷한 점도 있고 안 비슷한 점도 있죠. 코로나는 정부들이 이제 다 막 나서서 뭔가를 했는데 기후위기는 하는 척만 하고 있고 근데 그러는 이유가 코로나는 자기 국민들이 죽어갔거든요. 제일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나라들이 북반구 나라들이거든요. 비율로 봤을 때. 근데 기후위기 때문에 죽는 거는 남반구 나라들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서 어 이제 이거를 지금의 이제 문제 잘못된 꼬여 있는 이 문제들 기후 부정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생태적 레닌주의 이야기하고 전시공산주의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보시비키처럼 하자면 이거라기보다는 지금처럼 기업들이 뭐 알아서 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서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여태까지 계속 그걸 30년 넘게 해왔는데 안 된 거고 뭔가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서 이걸 딱딱 이제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근데 또 민주주의의 문제라든가 이제 좀 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걸 또 인정을 하지만 이제 그건 우리가 딜레마로 남겨두고 우리가 같이 안고 해법을 찾자. 그러니까 무슨 권위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책은 아닌데 이 정도로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국가의 강제력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실 둘 다 읽어보시면은 격정적인 뭔가를 느끼실 거예요. 속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지금 이제 정리를 하신 거에서 피해 당사자라고 이제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피해자 혹은 피해 당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불편해지고 우리가 좀 쓰지 말아야 될까. 사실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사실 왜 의식을 규정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피해자, 피해 당사자 이런 혹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뭔가 이게 시의 대상이 되는 거, 보호의 대상이 되지 그들이 진짜 당사자성, 행위자성을 갖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피해 당사자라기 보다 더 좋은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사실 그뭐 희생이라든가 혹은 그 한국에서 이제 배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배제가 그나마 좀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배제되어 왔었죠. 근데 그 배제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어떤 그 팜플렛 같은 데서 제가 봤던 건데 배제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제되고 피해를 보는 거는 결과야. 뭐의 결과야? 억압의 결과야. 사회적 구조, 이 사회 구조적인 억압의 결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배제가 되는 것인데 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어떤 담론 전략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억압이라고 하는 표현. 근데 영어로 보면은 오프레션이라고 하는 말을 엄청 쓰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선주민들에서부터 유색인종들을 표현할 때다뭐 피해자라든가 뭐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오프레스드, 뭐 커뮤니티스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론트라인 커뮤니티스 이렇게 쓰고. 그래서 좀 우리도 좀 이런 언어 표현 같은 것들도 좀씩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를 식민화하는 그런 언어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좀 보다 더 주체적이고 당사자들의 당사자성을 강화하고 그 포텐셜을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좀 그런 표현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김신철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저도 처음에는 무슨 온실가스 감축 줄여야 돼요. 뭐 매년 몇 프로 이거 부족해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앞에 가서 뭐 피켓팅도 하고 뭐 지금도 피켓팅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아까 그 과학자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과학자들도 이게 내가 아무리 진실을 경고성을 해도 이게 안 변하는구나를 아니까 뭐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사실 이 고민이거든요. 한 과학자는 자기 별걸 다 해봤다는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비행기 타지 않게 비행기 타고 다니지 말자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지역에서 그런 미를 베는 금요일 뭐 파업 이런 것도 조직하고 뭐 홈페이지랑 앱까지 만들어가지고 기후위기 뭐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자기의 탄소 발자국 90% 줄였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서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JP 모르겐 체이스 은행의 입구에다가 이제 몸을 결박하고 이제 연행이 돼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경애만 하던 박수만 쳐주던 그 대열에 나도 이제 합류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뭔가 요구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 안 되는 게 있고, 근데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인데 우리가 그 환경부 장관이 무슨 뭐 청년들과 무슨 뭐 대화 뭐 이런 뭐 모임이 있었어요. 기후 뭐 환경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기후위기 비상 행동에서 이제 몇몇 분들 가가지고서 이제 피켓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는 항의를 하러 간 거잖아요. 우리 항의를 하러 갔는데 장관 지나가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파이팅? 이제 이러고 가신단 말이죠.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우리는 항의를 하고 뭔가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협적인 존재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느끼지 않고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팅 뭐 이제 이런. 근데 그게 이제 처음이었는데 왜냐면 저는 미국에 있다가 이제 그때 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였는데 그런 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환경부 너네 이거 잘못하고 있어 하고 막 항의를 하는데 거기서는 뭐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가가지고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에이 뭐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지금까지 이 운동 방식이 잘못됐구나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이 되게 비판적 문제의식이 되게 크고요. 그러니까 선이 없어요. 우리와 너네 이 선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게 뭐 선거 때마다 더 나쁜 애들 최악을 막기 위해서 뭐 차악을 이제 뭐 찍는지 이런 방식으로 또 거기서 기후는 아무리 기후 위기를 외치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그거를 이제 다 대선 때 다 그 평가서를 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둘 다 F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의당 뭐 이제 녹색당은 없었고 뭐 진보당 뭐 이제 점수가 이제 좋았는데 그러면 기후를 걱정하는 시민이면은 그리고 기후 위기 비상행동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뭐 100%를 다 되진 않지만 노동조합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다 조합원들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 어느 정도로는 이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결국은 기후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활동가들이 기후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라고 하는 활동가들이 정부 지자체와 끊을 수 없는 관계,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엮여 있는 거예요. 안 아까 무서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면은 에이 이번에 왜 이렇게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짜고 치는 이제 고스톱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활동가들은 사실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서 우리 편을 만들고 설득을 하고 100명만 만나서 한두 명을 이렇게 우리 다음 모임에 올 수 있게 하고 사실 이게 이제 그 대중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풀뿌리 조직화인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만나거나 지자체 가서 뭐 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활동이 이 교육 강연으로 대체가 돼버려요. 저도 이걸로 이게 주된 제 먹고 사는 그 생명줄입니다만은 되게 그런 자괴감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참여를 하면 열심히 참여하고 어디 가서 막 피켓 들고 하면서 아 나는 뭔가 이제 기후 운동을 하고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제 또 뭐라고 이제 써놓고 나서 이제 뭐 이제 뭔가 기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자기 정체감에 있어서. 근데 이거예요. 어디 가서 피켓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피켓팅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위협이 되지?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하면서 그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공동체 형성이 돼요. 근데 그 공동체가 계속 이것만 들고 있으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또 뭐랄까 이제 기후운동 전체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어떤 뭐 전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내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기후기 비상행동에서 집행위원을 하다가 이제 뭔가 그 안에서 거기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혹은 뭐 친기업적인 이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서 그 안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데 계속 묻히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 탄소중립위원회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 탄중이 해체 공대회의를 이제 같이 조직하면서 이제 그걸 하고 지금 이제 그게 기후정의 동맹이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기후기 비상행동하고 이제 올해 9월에 또 대규모 이제 기후 행동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저는 어느 정도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대위 활동을 할 때 기후기 비상행동도 뭔가 더 움직이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이런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뭐 경로 길을 걸어왔었는데 제가 좀 너무 한숨을 쉬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왜냐하면은 답답한 건 맞는데 이거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이제 그런 작은 승리, 의미 있는 승리들을 또 만들어내고 힘을 좀 받고 좀 이러는 게 좀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저는 어떨 때가 제일 덜 답답하냐면은 뭔가 같이 뜻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경찰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한 100km 됩니다만은 제가 사지가 들려서 경찰한테 막 끌려 나오면서 구호를 막 걷고 멈추고 그럴 때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서 이제 같이 왔던 그 다른 이제 뭐 동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그럴 때 정말 희망 어떤 그런 어떤 해방의 감정 이런 걸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각자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러니까 피켓팅만 하고 뭐 교육 뭐 어디 강연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뭘 해볼 수가 있을까. 안 해봤던 거를 좀 실험 좀 해보고 좀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예, 뭐 신속하게 답변하는 사과 받으려고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뭐 이거 올라오고 이건 제 반성이에요. 예. 뭐 그레타 툰베리는 뭐 이게 다들 이게 아실 텐데요. 그 툰베리는 아마 이제 강의 중에서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더 이상 자기를 이렇게 찾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툰베리의 어떤 상징성과 함께 뭐 국제적인 기후적인 운동에서 툰베리가 차지하는 위상은 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툰베리는 저한테는 이렇게 지도자 같은. 저는 그 그레타 툰베리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리더고 항상 뭔가 이렇게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 삶의 궤적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도 이제 되게 건강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좀 특히 과학주의 막 과학을 뭐 들어라 이런 얘기를 좀 과학 맹신주의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사실 그것으로부터도 지금 또 벗어나고 있어요.
과학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툰베리가 이제 계속 피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우간다 출신인가요? 바네사 나카테라고 또 이제 또 청년 활동가 뭐 그리고 유럽의 독일의 또 누구 뭐 하여간 이제 많이 이제 좀 그런 급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사실 항상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활동가라도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권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는 기후적인 활동가들 중에서 특히 이걸 조심을 많이 하지만서도 저는 그러니까 이 개인보다는 사실 집단에 더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오늘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현장에서 그 강의를 직접 그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게 질문 있으면은 예, 말씀해 주시죠. 질문 이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세요.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랑 마찬가지로 폴리즘에 대한 이야기도 오래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로컬리즘요? 네네. 그 지역 네. 중심으로 가야 네, 돼서 혹시 생각하시는 폴리즘의 한계라든지 물론 그런 어떤 거대한 힘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된다고 해도 그냥 마주할 만한 그런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들 정말 로컬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로컬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면서 이제 탄소 중립 녹색서장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탄소 중립 정책에도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역 분산형 뭐 에너지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요. 송전탑 여기저기 막 계속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0%예요. 자금률이 전력 자금률이 다 어디서 갖고 오는 거고 지금 홍천 횡선 쪽에서는 거기 이제 그 신가평 그 송전로가 또 들어오는 데서 지금 몇 년째 또 싸우고 있거든요. 밀양 때처럼. 근데 그게 지금 포스코 블루파워 그 석탄 발전소 강릉 아닌 석탄 발전소 새로 짓고 있는 그 내기 그 전력을 이제 수도권을 끌고 들어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그런 위계 착취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서울이 다른 지역들을 착취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SMR 막 얘기를 하는데 소형 원자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한 가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서울에 그거를 뭐 300메가, 500메가 정도로 한다면은 서울에 최소 10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서울에 지으면은 그건 내가 오케이 할 수 있겠다. 저도 서울에 살아요. 근데 서울에 지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럼 그거는 내가 이해할게. 저는 그 정도 준비까지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용산공원에 뭐 만들고 뭐 어디 우면산에다가 뭐 어디다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를 끊임없이 이제 어디다가 그걸 이제 밀어 넣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의 이제 지역 분산형 했을 땐 그게 아닌 거거든요. 지금 지역 분산형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요. 지금 이제 울산 현대자동차가 LNG 발전소를 자기네가 쓸 LNG 발전소 만들려고 했는데 그 명목이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제였어요. 자기네가 쓸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현대 또 얼마나 이 전기차니 뭐 하면서 이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LNG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니까 비판도 많고 뭐 비용도 많고 이래서 결국 그거는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지역 분산형
그러니까 로컬리즘의 이제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에 LNG 발전소를 짓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여주에 또 뭐 SK LNG 발전소 짓고 이런 게 이제 지역 분산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로컬리즘하고 완전히 취지가 다른 거잖아요. 결국 로컬리즘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는 그 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는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힘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실제로 기후 활동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게 지역 분산형으로는 가야 돼. 근데 지금 상태에서 지역 분산형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지역이 오히려 더 시민사회의 힘이 약하고 지역 토호들의 영향력이 크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지역 분산형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들의 힘만 더 키워주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의롭지도 못하고 더 무슨 친기후적인 정책도 아닌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권력 관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에서 왜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걸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무슨 뭐 이렇게 돈 주고 무슨 지원금 주고 사업 공모하게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지역에 있는 뭐 단체들이면 단체, 청년이면 청년들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조정하지를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온전히 지원을 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조례라든가 어떤 법령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갖다 붙이든지 간에 그 로컬리즘의 취지는 저는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이제 저희가 한 9시까지였었는데 9시가 조금 그 추가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게 좀 그 질문을 이게 받고 좀 강의 오늘 그 2022 기후 생태 강좌 강의를 좀 일단락 찍고 못한 얘기들은 뭐 다른 형식으로 뭐 디프리라서 하든가 아니면 추후에 요즘 뭐 SNS나 인터넷 다 통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리하는 내용으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아시겠지만은 오늘 강의도 저희가 유튜브로 작성해서 이렇게 좀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해 주실 분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그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그 채팅방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하나씩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기후위기 그 거대한 이제 무게에 좀 짓눌려 갖고 뭐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좀 이게 말을 꺼내기가 좀 난감한가요? 저희 안에 들어오신 분 중에는 저희 환경 독서 동아리에서 쓰시는 분들이 모여서 환경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분들의 지역에서 가정에서 실천적으로다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운동이 느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이런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 그다음에 배달 음식을 적게 소비하는 거,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고 실천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모여서 있는 사람들끼리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 에너지가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데서 우리도 한번 나가서 피켓을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모여서 토론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네트워킹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보다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항상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가 이제 힘든 문제인데 제가 작년부터 지금 2년째 그 서울시 가족센터 하고도 뭐 교육이랑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게 제일 힘든 문제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가족이 기본 단위이고 거기서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저는 계속 문을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 열고 나오셔야 되고 이제 아까 우리끼리만 하고 이제 밖에서는 다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들어온 걸로 만드시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그리고 같이 하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연대감, 유대감 이런 게 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알맹상점서부터 해가지고서 저 사는 뭐전그 동네 살기 때문에 또 무슨 지구샵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뭐 제로 웨이스트 이런 어떤 그러니까 문화는 지금 계속 지금 퍼지고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또 어떤 부분에서 아슬아슬하게 또 이 시장주의 이윤 막 이런 또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일단 가치가 확산이 되고 그게 힙한 거가 되고 뭐 그 집에서 뭐 그 돌봄 노동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거를 되게 자랑스럽고 재밌게 하고 자랑을 하고 그 커뮤니티를 계속 또 늘려가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지 그런 뭐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같이 영화도 보고 요즘 너무 그런 게 많거든요. 좋은 거 영화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그럼 같이 보고 토론을 하고 같이 책을 읽고 또 토론을 하고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같이 와가지고서 요즘 또 동네들마다 이 뭐 도서관이라든가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뭐 사람들 께 사실 그런 거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건데 그런 거점들을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우리가 거점으로 만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접하고 이 문화를 전파하고 문제 의식을 나누고 내가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지지와 연대를 보낼 수 있게 해주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 재판 받고 또 뭐 벌금도 지금 뭐 계속 쌓이거든요. 뭐 그런 거 뭐 불법정 뭐 그런 기금도 같이 뭐 이제 모으는 것들이 있고 지금 올해 9월에는 정말 크게 뭔가 지금 하려고 해요. 2019년에 여기도 참가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했을 때 이제 서울에서 한 5천 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올해는 그 10배는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전국 순회하면서 막 이 단체들도 만나려고 하고 노동조합에서부터 농민회 뭐 다 지금 이렇게 막 작업 중이거든요. 조직위도 이제 다 떴었고 연민동도 조직에 참여를 예, 하셔야죠. 그 제가 마지막으로 기후 총 9월로 네, 예정되는 기후 총궐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 아, 미리 말씀하시는데 네, 최대한 적극 몸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실 거기 때문에 진짜 유모차 끌고 오는 뭐 아빠들서부터 그냥 진짜 어르신들까지 이제 좀 이런 걸 아마 9월 마지막 주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한 셋째 주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간으로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은 안 나왔는데 주간으로 해가지고서 각 요일마다 뭘 어떻게 할지 좀 이런 거는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좀 크게 하려고 하고 단지 한번 행사하고 막 좋았어요가 아니라 뭔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만들고 끝나고 나서도 그걸 기반으로 뭔가 더 커질 수 있는 사실 저는 요즘은 되게 신나는 게 있어요. 아까 김신철님 막 이렇게 한숨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그 생각하면 저는 좀 신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제주에서부터 서울, 강원도까지 해가지고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막 배 타고 나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뭐 빌딩 위에서 뭐를 날리고 좀 그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될 수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저 농민들 막 트랙터 몰고 이제 막 기후 정의라든가 이제 이런 이빨 주고 말하고 막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전국적이고 좀 집중을 하게 될지 전국 분산을 하게 될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하려고 하고 사실 그 지역에서부터 그걸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 없는 게 풀뿌리 운동인데 사실 하시는 거가 그 풀뿌리 운동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가족들끼리 그런 실천에서부터 같이 뭔가를 하고 나누고 문 밖을 나가고 거점을 만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에 오시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거의 준 사무실처럼 막 이제 쓰면서 계속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서 지역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전 그런 식으로 좀 가면은 사실 지금 5만을 목표로 하자 가능할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5만 됐으면 너무 좋겠어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막 10만 명
15만 명이 오는 좀 그런 거에서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딱 들으면서 그 말이 되게 꽂혔어요. 이 환경 관련해서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힙합 걸로 힙합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 반대로 생각해야 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크게 이렇게 스타일이 이러는 좀 거 아니에요? 오만해지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나저나 참 큰입니다. 우리 강사님이 그 피켓팅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항의 시위하다가 그 벌금이 지금 그 나날이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참, 예, 기후 정의를 통해서 이게 지구 구원하기 전에 본인부터 이게 파산할 처지일 것 같아서 이럴수록 우리가 이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을 발동하고 뭐 천을 결집해서 이제 거대한 흐름으로 이게 다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일단 그 시간이 좀 상당히 예상보다 초과했는데요. 오늘 2022 기후생태 강좌 제2강 탄소 중립과 기후 정의는 양립 가능한가에 관해서 김선철 그 박사님의 강의와 지휘 토론 이 순서들을 모두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기여했었던 그 김동훈 그날이 오면 챕터 주인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하는 걸로 이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더 이렇게 심화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항상 이렇게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그날이면도 하나의 어떤 거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고 또 이런 강좌 교육도 그런 일환으로 또 제가 한편으로는 그날이면을 대표하고 있지만 또 이제 연민동 기후 비상행동 일을 같이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여러 방향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고 또 아까 얘기했던 9월달 그 부분에도 어떻게든지 좀 적극적이고 좀 더 이렇게 규모 있게 참여하는 어떤 그런 매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서로 뭐 어려워도 같이 힘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큰 길을 같이 서로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